안녕하십니까.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지원 선생입니다. 네. 비도 오고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성마이맹에서 주최했던 이제 매스코리아라는 수학 강사 대회에서 최종 입선해서 현재 대치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일단은 고3 그다음에 수리논술이랑 심층 면접 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수능이랑 이제 기말고사 공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여기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곧 들으시게 될 진비한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막 지금 중간고사 막 준비하고 있을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이 막 시작일 텐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이 말이 무조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여쭤보시겠죠. 다른 애들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시험은 어땠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면 아이가 한 2번쯤까지는 공손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숙제도 다 하고 오답도 다 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나는 이제 이게 정말 이게 극복이 안 되나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 실수를 또 2개나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답답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실 텐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이제 2학년 학부모님도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각 교육과정별 얘기보다도 주로 그 수험생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갖추고 공부를 해야 내 실력이 우리 항상 완성된 채로 시험에 임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성을 목표로 하되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어머님들께서나 이제 아버님들께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학업과 특히 수학 공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쪽의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계산수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수학 교과 학습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학원들 다니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다 중요한데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것과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학 강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수학 실력이 오른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특히 저학년일수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전무한데 내가 그러면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되게 중요해지는데 왜 그러면 수능이 이제 그 소위 이제 등급 컷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요새 수학 등급 컷 아시나요? 그러니까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서 공통 영역 22문항 나오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선택해서 8문항 그래서 총 선택형 수능이라 해서 30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이미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소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21, 29, 30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전 한 4년 전, 5년 전 이때 수학 가형 나형 시절에는 소위 얘기하는 21, 29, 30번 그 가장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 3개를 빼고서 나머지 문제는 정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형 등급 컷이 92점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2개 틀리면 1등급 나오는. 그 다음에 2등급은 88 혹은 85 3등급 커트라인이 80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5년 전, 4년 전 이과끼리 싸움을 했을 때는 2개까지는 1등급이고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이과 이제 합쳐서 보고 선택형으로 바뀌었을 때 등급 컷 작년 기억 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3년 내내 84 전후가 1등급 커트라인이고 2등급이 76점이에요. 여기서 되게 좀 놀라운 사실은 3등급 커트라인이 60점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 수능에서 60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4점짜리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4점짜리가 13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13문항이면 이거 합치면 52점이거든요. 그러면 52점을 다 틀렸다고 치면은 48점에서 시작인 거잖아요. 거기서 4점짜리 13개 중에 3개를 맞추면은 60점 중반이 나와요. 그럼 국가에서 3등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지금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방법을 이제 아주 통달을 해서 문제를 굳이 어렵게 내지 않아도 요런 중간중간에 요 정도 장치를 두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예 대처를 못 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서 등급컷이 84. 올해 이제 수능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등급컷이 84가 나오는 이유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료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시중에 좋은 콘텐츠가 너무 많거든요. 뭐 여기 두각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제종반에서 주어지는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도 왜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가. 이거는 재수생 포함해서 모두가 아직도 수험생의 자세를 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험생의 노력이 뭐가 필요한가? 1번. 행위를 동반한 습관을 형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행위는 굉장히 사소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계산 실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왕도가 있었다면은 아마 저는 지구촌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모르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동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잠깐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R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틀린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틀린 거거든요. R에 4승이 있어요. R을 4번 곱했대요. 그 결과가 16이래요. R을 4번 곱했더니 16이래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밑에 이렇게 썼어요. R의 제곱이 16이다. 그래서 R은 4다. 이게 3번에 있어요. 1번이 2, 2번이 3, 3번에 4.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난리를 치죠. 왜 틀렸어? 이러면 몰라. 그렇죠.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내가 알아서 해라는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서 학원에 오면 당연히 학원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어. 아이고 왜 이랬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항상 마음속 깊이 다음 시험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마음만 가지고서 이게 절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산 실수라는 게 진짜 0점 몇 초 만에 무의식적인 착각,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약간 미친 행위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찾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그쵸? 그 0점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같이 찾아보자는 게 강사와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학생이 이렇게 풀이 들고 왔을 때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러면 억지로 이 원인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석하면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학생 풀어보면 뇌가 손보다 빨랐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걸 보고 이 학생은 머리로 이미 양변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머리로. 그래서 2. 바로 R값은 2였어요.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2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는데 손이 못 따라갔죠. 얘가 못 따라갔죠. 손이. 그래서 갑자기 침착한 계산.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당연히 답답하죠. 그래서 자네와 나의 전략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다. 모른다. 계산식을 어떻게 극복할지 나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답 노트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요새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처럼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실수 노트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제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만의 행위를 만드는 거죠. 머리로 암살한 건 한 번만 다시 보고 넘어간다. 라는 걸 계속 되뇌이는 거죠. 행동으로. 그럼 제가 얘기하는 이런 조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보통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두 부류로. 그중에서 전자가 한 80%가 돼요. 전교반에서 자 이제 시험 볼게. 자 지금부터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정확하게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딱 얘기하고 시험지를 주면 아이들이
바로 자세가 시험 시작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자세가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시험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 20%의 학생들은 어떠냐면요. 갑자기 조망을 해요. 시험 시작했는데 옆에 애가 1번을 막 풀고 있어요. 근데 시험지를 딱 봐요. 넘겨요. 다음시를 봐요. 또 넘겨요. 이 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노는 게 아니고 그냥 각을 재는 거죠. 8번은 풀면 오늘 큰일 나. 11번 절대 내게 아니야. 서술형 23번 정말 어려운데 이거 하필 지난주에 오답한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제가 곧 설명드릴 메타인지라는 것도 설명드릴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히 제가 학부모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게 수학학습에 한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급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학생 조건을 정말 수학을 잘하는데도 조건을 뭐 안 보거나 뭐 덤벙대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사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험 볼 때 성적을 구애받지 말고 선생님이 방어를 해줄게. 선생님 변호를 해줄 테니까 다 틀려도 되니까 오늘 자네는 문제 풀 때 모든 풀이의 끝부분에 마침표를 찍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급하니까 아이가 억지로 템포를 줄이려고 제가 이거 수식을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들이 급하게. 그러지 말고 억지로 쓴 다음에 그냥 마침표 꼭꼭 눌러서 써. 그 템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험 끝나고 채점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부족했니? 네. 의식적으로 시간이 줄었으니까요. 일부러 이제 천천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문제 못 풀었니? 평소보다 2개 못 풀었대요. 그러면 성적은 어떠니?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급하게 풀어서 급하게 풀어서 결과가 4개를 틀리나 천천히 풀어서 2개를 못 풀었는데도 똑같이 4개를 틀리나 그럼 결국 이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방법으로 더 연습을 해서 본인이 시험 운영을 하면은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에서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또 재미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2분의 1 빼먹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빼먹고 나서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할 거야? 절대 2분의 1 안 빼먹을게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장이 나오면 시험지 맨 위에 있잖아요. 답 옆에다가 너 2분의 1 곱했어? 라고 스스로 써라 제발. 이제 풀다가 이제 안 곱했어도 이걸 눈을 딱 보는 순간 안 곱했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장치들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서 마련하는 게 수험생이 해야 되는 훨씬 중요한 노력이고 당연히 이거를 관찰을 옆에서 더 예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하고 이제 강사가 맞는다 소위 얘기하는 표현이 어떤 이 아이를 더 잘 이해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이의 개별적인 습관, 어떤 뭐 성급함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가 강사랑 아이가 맞느냐 아니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 교육학적 용어긴 한데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약점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약한 부분만 막판에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강한 것도 알아야 시험장에선 대처가 될 거거든요.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는 떨리기 때문에 모든 게 약해 보일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할 때 자신 있게 내가 이 부분은 약한 게 확실한데 선생님 저 그래도 이쯤은 좀 자신 있어요. 그게 강사 입장에서 보기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저 이거는 좀 자신 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풀 때 당연히 문제들을 딱 조망하면서 이건 내가 배점이 높지만 자신 있는 문제. 그럼 그걸 먼저 푼다든가.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아이가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수업할 때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아이가 알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는 학습과 관련된 감정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교과서를 하나 살짝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단원명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어려운 거 할 때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곧 듣게 되실 텐데 원방이 너무 어렵다, 원어 방식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수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이제 내신이든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문제 해결력의 측정인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원명이 어렵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체적인 거라면은 뭐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어는 어떤 특정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로 사고방식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너 어느 단원이 어렵니? 라고 어떤 게 어렵니라고 그러면 그냥 삼각함수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게 퉁쳐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억나는 문제들 중에 많이 틀렸던 게 삼각함수니까 그걸 퉁쳐서 얘기한 거일 텐데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학생이 이전부터 틀렸던 것만 또 왕창 모아서 주거나 그럼 또 그냥 비슷한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말들이 나올 거거든요. 곡선을 이동하는 게 싫대요. 그럼 당연히 이 아이를 위해서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서 풀어볼 수 있는 풀이나 교과서적 개념을 활용하게끔 더 연습을 시켜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본인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생은 나는 곡선 움직이는 거 편한데?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게 움직이는 게 상상이 안 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 표현된 것들을 이제 강사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해서 메꾸는 게 진정한 약점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점도 알아야 된다. 강점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심화 이제 공부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가장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한 얘기 중에 너는 왜 이과 왔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저는 암기를 싫어해서요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응용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암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이제 강사의 해설이나 해설지 풀이 자체 암기 당연히 중요하죠. 본인이 몰랐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주요 개념들 암기,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 개념들 여기까지는 보통 하는데, 근데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강사가 해설을 하고 나면 이제 사고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함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해설지 풀이가 있으면 그 해설지 풀이가 다른 문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함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뭐 휘문, 뭐 중동 등등등 다양한 학교 선생님 특징에 맞춰서 학교 내신에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가 들어가야 단순히 요 문제 풀었다고 해서 바로 내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암기해야 될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 가면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때 이제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필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풀이 자체를 필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학교 내신에 필요한 포인트 아니면 행간의 논리들을 좀 더 메모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제 응용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멋있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멋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을 치는 것이지 어떤 KMO 들어보셨나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응용이라는 게 뭔지 좀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생김새에 주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삼각함수 내용인데 제가 뭐 수학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빨간색 부분만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우고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점이거든요. 점. 이제 뭐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 x축이라고 하고 여기 y축이라 하고. 그래서 여기 x, y라고 해서 점의 좌표를 잡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에 가보면 여기 갑자기 원이 나오고요. 교점 P를 x, y라고 부른다. 한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각도를 가져오고 원의 반지름을 가져와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지금 교과서 문장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약해드리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던 점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지금 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r분의 y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x, y를 이제 y가 r 넘겨주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바라봐라. 뭐 수학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제 어떻게 본다는 거냐면 점을 x, y로 보지 말고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인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 출제 매뉴얼이고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뜻한다. 이거이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교과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응용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걸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라보라는 얘기겠죠. 명령을 한 거죠. 바라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끝내냐면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 이해했어. 그냥 끝. 근데 출제자는 바라보라고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게 이 r이라는 게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이랑 뭔가 코사인과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좌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소위 다음 장에 있는 레전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가 있는데 3점이었고요. 정답률이 23% 나왔습니다. 전국 정답률이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 게 갑자기 수열이란 단어가 나오고 수열이 나오고 뭐 이럴 때 좌표 평면의 점을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P2009와 같은 점은 2009번째 점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열, 코사인, 사인 2009번째 점? 이게 뭔 소리지? 이제 이럴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점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고 수열이란 얘기는 잠깐 머릿속에서 지운다 하더라도 점의 좌표가 왜 하필 저렇게 생겼지? 왜 코사인 앞에 AN이 곱해졌지? 사인 앞에 AN이 곱해졌지? 아까 삼각함수에서 코사인과 사인 앞에 R이라는 반지름이 곱해져 있었으면 원의 좌표를, 점의 좌표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게 뭐지가 아니라 AN이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원과 관련돼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응용이라는 거죠. 근데 응용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이 생김새가 그대로 교과서에 있었던 생김새이기 때문에 그게 살짝 추상화된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김새에 주목을 잘 하려면 당연히 암기를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좀 처음 듣는 얘기실 것 같은데 잠깐 가져왔습니다. 수능 문제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왜 아이들이 수능을 어려워하냐면요. 일단 수능 문제들은 이제 돌려 말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능 문제를 비꼬는 어떤 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본디 안구를 위협하는 이 물질들로부터 작아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체의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기관을 보호하는 선모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그 구체의 주변을 표류하고 때때로 역설적에게도 본래 그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을 공격하는 증상이 현재 발현되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얘기죠 이게?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아파. 근데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다 돌리고 돌려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래서 학생들이 심화 응용이라는 걸 할 때 수업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공식들을 다 배우고 그 공식들을 외워서 어떤 어려운 문제, 그 문제에만 해당하는 특정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배웠던 내용을 고1 수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고2 수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그러면 이 지금 배운 내용이 수능 수준에서는 어떻게 돌려서 말해질 것인가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아이들은 이 1단계랑 2단계까지는 해야죠. 자기가.
그럼 강사의 역할이 이제 본인이 배운 내용을 무슨 새로운 이상한 공식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돌려서 말할 거야. 이게 자네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얘기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라고 해서 무슨 이상한 문제집을 풀거나 새로운 게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한다는 건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돌려 말해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학습 포인트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부등식이 나올 텐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여서 2차 함수가 이제 시험에 안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부등식의 경우에는 2차 함수를 활용하지 못하면은 아예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새로운 걸 풀 필요 없이 그동안 내신 준비 때 했던 2차 함수만 조금 더 공부를 해주면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도형인데 아이들이 도형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착각이라고 한 건 뭐냐면 도형을 잘 못하니까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을 다시 다 해야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아이가 혹시나 엄마 너무 어려워 도형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도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서 생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중학교 때 이거 어려웠지? 그거 안 해도 돼. 고등학교 때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편한 단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방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안 배우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도형을 계산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래 부조선 긋고 이랬을 때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목표가 그러하니 아이들한테 너무 쫄지 말라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학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형 나올 거고 이제 수열이 나올 텐데 등차 등비 수열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모든 수학을 잘하든 부족한 학생이든 모두가 기말고사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규칙성을 파악하려면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이미 알려진 것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니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제가 제작한 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작년 수능에서 좀 적중된 문제들을 좀 가져왔고요. 요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두각학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5월 6일에 이제 무료 특강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두각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거고요. 제가 직접 다 출제를 했고 학원에서 예상 등급 컷과 개별 분석지를 매우 자세하게 당일 해설 강의가 끝나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의 목표는 뭐냐면 원래 1년 동안 3월, 6월, 9월, 11월 4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6월 달은 모의고사가 미실시입니다. 서울 지역은.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 본 거는 중학교 전범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은 고1 전범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1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지금 공부한 거를 전국 단위에서 내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능까지 한 건지를 파악할 겨를이 없고 6월이 삭제됐기 때문에 고1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전범위만 시험을 봤지 이번 고등학교 수학상이 반영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고2는 수학원 전범위로 시험을 보고 고1은 수학상 전범위로 시험을 봐서 완벽하게 모의고사 형태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어려운 문제만 다 넣어서 이제 너 다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돌려 말하기 스타일의 문제들도 넣어놓고 아이들이 이거 짧은 시간에 요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하루에 공부가 되게끔 일단 문제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분석표랑 이런 것들 드릴 거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분석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아이 응시한 아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요 이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시험 보고 해설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학과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